자, 여러분 15쪽 잠깐 좀 보도록 합시다. 15쪽 15쪽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당나라 시기에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나라는 중국의 통일 왕조였기 때문에 다시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국제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토번, 돌골,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당과의 관계에서 선진문물의 수용의 필요성이 절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공관계만 맺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신라나 발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선진문물의 수용의 필요성이 꽤나 컸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또한 당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역시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신라와 발해, 일본의 경우에는 당나라가 요구했던 그들의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였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의 지배를 받는다던가 당과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어긋날 시에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성격의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신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다자이후를 통해서 문물의 교류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발해와 신라의 경우에는 과거 고구려 문제 등으로 인해서 비교적 관계가 좀 멀었다, 소원하고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국경에서의 사무역이라든지 사절 왕래 시에 이루어지는 공무역 같은 것들을 통해서 둘 사이의 경제적인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발해 수도 상경에서 신라 수도 경주까지 이어지는 길, 신라도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도 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갔어요. 유학과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인 율령과 유교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냐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엄청나게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일률적인 통치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국가 통치에 이용되었던 법과 제도 그리고 사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과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사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어쩌다가 유교가 동아시아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진나라 때 법가적 개혁을 통해서 성공한 진나라는 엄격하고 가혹한 법치를 전국에 걸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죠? 다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꽤나 잘 만들어진 것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이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법가 사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강제성을 중시하고 상당히 가혹하고 엄격한 그런 어떤 법의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반발, 진승과 오광이 난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진나라가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가 망하고 새롭게 세워진 한나라의 경우에는 이 진나라의 법이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했던 법가 사상을 대신해서 새로운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황제에게 충성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의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양한 제자백가의 사상들이 고려가 되던 중에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유가사상, 유교, 유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유교에는 어떠한 사상이 들어가 있었다? 천명사상이 있었다. 중국의 통치자인 황제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천명사상에는 덕치주의 같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자애,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좀 더 부드럽게 백성들로 하여금 통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유가사상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던 법가사상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보았던 성선설의 기초에서 자발성을 중시해요. 그죠?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로워진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교윤리는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통치자 입장에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쓸모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한나라 때 가게 되면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지난 시간에 너무 덥고 여러분도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솔직히 지금까지 4반에서 수업한 것 중에서 지난 시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방금 전까지 복습을 하고 왔는데 좀 잘 됐나요 정리가? 네.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교가 새로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다가 언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밑주십시다. 한무제 때였다라는 것이죠. 한무제 때 유교가 공식적인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채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동아시아의 이 고대 세계에서 한무제 벌써 몇 번째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무지무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감이 오죠. 한무제와 관련된 사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한무제를 중심으로 한 번쯤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한무제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동중서는 한나라 때 유학자로 특히 이제 춘추공량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또 다른 이제 한 학문을 마스터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존경받는 학자가 바로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를 했고 한무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유교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나라 시기부터 유교는 국교에 버금가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국교가 뭔가요? 나라의 종교. 그죠? 그 나라를 지배하는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죠? 뭐 아주 그 나라를 지배하는 종교, 이 나라는 유교 국가다라고 할 만큼 강력한 어떤 그런 지배력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로 유교가 통치에 있어서 상당히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한무제는 왜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였느냐? 이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동중서의 사상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한무제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밑주십시다. 이 사람은요, 인간 사회의 차별적인 질서, 위계 질서, 신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사회의 위계 질서, 상하의 질서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거다. 자연의 진리다.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인간 사회의 그러한 차별적인 질서, 신분 질서에서 제일 꼭대기 상위에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황제예요. 그죠? 자, 따라서 이 황제, 천자의 지위는 이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 절대적인 지위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동중서의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동중서의 사상에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느냐? 태풍이나 지진, 메뚜기 때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은 이것은 천자가 나라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하늘이 경고하는 것이다. 이때는 황제도 아무리 자신이 인간사회의 차별적인 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황제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해요. 녹화되고 있는 거지 지금? 아, 네. 어제 필립이가 날 쫄게 만들어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순간. 자,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 동중서의 사상은 약간 뭐랄까요, 비과학적이면서도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한무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상당히 어땠을까요? 도움이 돼요. 마음에 들어요. 그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주십시다. 한무제는 이러한 어떤 동중서의 사상이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데, 구축하는데 쓸모있다, 유용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거 참 좋다, 이거를 널리 가르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사상들을 뿌리 깊게 내리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자 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무제 때부터 적극적으로 유교를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한 이른바 유교진흥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은 책도 있어야 되고, 동기를 부여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시집 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유학을 또 열심히 가르치게 만들려면은 유학을 공부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학을 설치했습니다. 태학의 경우에는 한 무제 때 만들어진 유교 교육 기관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학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가르칠 사람,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태학에서 유교를 가르치는 사람들로 임명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밑줄 칩시다. 오경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오경 박사. 자, 오경 박사란 어떤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냐? 아래 선생님이 표를 하나 넣어놨는데,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오경 박사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시경, 역경,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의 책들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요것들이 오경이라고 불리는 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전 5가지구나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시, 서, 역, 예기, 춘추 이렇게 5가지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5가지 경전 오경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경 박사는 어떤 사람들이겠니? 그렇죠. 이 각각의 유교 경전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바로 오경 박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서역, 예기, 춘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오경 박사를 임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태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려면 공부를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라는 걸 보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늦추십시다.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리로 등용하는 등의 방법들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점차 유교가 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후에 동아시아 세계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국가 통치 이념으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태학을 설치하고 오경 박사를 임명하고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리를 등용하는 등의 노력들을 통해서 유교가 점차 한나라 때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표를 잠깐 같이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경 박사는 각각의 자기가 담당하는 경전에 해당하는 것을 가르치는 박사 후보 학생들 10명씩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태학에서 공부하는 태학의 학생들이고요.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방에서 추천을 해서 중앙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오경 박사의 제자들을 10명씩 뽑았던 게 바로 태학의 이 교육 구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학에서 공부한 50명의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자를 관리로 선발하였다라는 것이고요. 태학 출신들만 관리가 되었나? 아니었어요. 거기 또 다른 항목이 있네요. 그죠?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효, 청렴을 실천한 인물로 지방에서 추천된 자들 역시, 이 사람들은 태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지방에서 유교적인 교양과 덕목을 잘 쌓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아서 추천받은 인재들의 경우에도 관리로 선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도록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유교 진흥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이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향거 리선제. 그렇죠. 향거 리선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 예전에 한무제시기 배울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방에서 효 청렴을 실천한 인물로 추천받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제도, 요게 이제 향거 리선제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호족들이 성장을 해서, 그지? 그러면서 이후에 한나라가 호족들로 인해서 분열되는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한 계기가 되는 게 또 이 향거 리선제라고 하는 제도였죠. 그죠? 추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빡센 과목을 들었었나? 보통 3교시면 되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인데 마치 5교시 같은 느낌이 나는데? 미술, 영어였으면 그렇게 많이 힘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시험 기간이라. 지금 다들 시험 기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그렇지, 지금 동아시아사 따위를 공부할 때가 아니죠. 그죠? 이거 나중에 또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일단 시험 보는 공부해야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나마 참 다행인 거는 동아시아 사는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는 걸 또 다 일일이 다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고사 복습을 할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지금은 쳐자도 되잖아. 그지? 네,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치십시다. 법가적인 원리와 유가적인 원리가 결합이 된 것이 바로 한대의 율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나라 때 법이 싹 다 없어진 거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잘 만들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에 계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국가를 법으로서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법가적인 원리가 한 나라에 이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 때 들어오게 되면서 가족과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위아래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이 유가 사상이 유교가 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게 됨에 따라 법가적 원리와 유가적 원리가 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둥, 두 가지의 원리에 의해 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 그게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통치에 이용이 된 법과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통치에 이용되었던 율령, 법과 제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가부장적 질서라든지 연장자를 우대하는 이런 어떤 것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을 때리고 똑같은 사람을 죽여, 아니지 똑같이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윗사람을 때린 것보다, 자기 아랫사람을 때린 것보다 윗사람을 때린 게 훨씬 더 크게 처벌받았다. 그죠?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과 자기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르게 처벌받았다. 훨씬 더 가족의 윤리를 어긴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율령의 특징이었다. 당시 그런 내용들이 율령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주목받고 채택되고 자리 잡게 되는 과정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율령의 정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율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진나라, 한나라 때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는 율령의 경우에는요, 형벌 위주의 법률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와 관련된 법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진 때 가게 되면서 원래는 율령의 구분이 없었는데요. 잘못을 처벌하는 내용의 형벌을 율,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데 이용되는 제도와 관련된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령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남북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사회가 많이 변하고 발전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들을 다뤄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게 됨에 따라 법의 조항수도 무척이나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위진 남북조 시대는 분열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법들을 또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때 오게 되면서, 특히 수나라 때 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무척이나 많아졌던 이 율과 령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나라 시기로 가게 되면서 율과 령에다가 격과 식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요. 율과 영의 때에다가 격과 식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율과 영 그리고 격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느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빠졌거든요. 하지만 율령 격식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지면은 선생님 좀 짜증이 많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춥게 처지잖아 사람이. 그지? 특히나 날이 더워지면 밥맛도 없잖아요. 그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어지고 하니까 되게 이제 삶의 즐거움이 되게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선생님이 날이 더워지게 되면서 그래도 딱 좋아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국수집에서 콩국수를 판다는 거지. 4월 보통 중순에서부터 한 9월 달까지 콩국수를 팔잖아요. 선생님 콩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콩국수라고 하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고서 야, 이거는 정말 맛의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콩국수에 되게 푹 빠졌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여름에 무척 더울 때, 입맛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급식 안 먹고 선생님은 밖에 나가도 되죠. 나가가지고 콩국수 사 먹고 이렇게들 많이들 했었어요. 참 재밌는 거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랑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가서 느낀 본 게 뭐냐면은, 콩국수에 여러분 뭐 넣어서 먹죠?
소금. 그치. 나는 당연히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원래 콩국수는 그런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콩국수 먹으러 갔는데 어떤 선생님도 거기다 설탕을 넣어 먹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 그 무슨 맛으로 먹나 하고서 설탕을 넣어봤는데 역시나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넣어 먹나 했더니 전라도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콩국수에다가 설탕을 넣어 먹더라고요. 여기 이런 그런 사람들 있나 혹시 집에? 여기는 전부 다 설탕 파요? 소금 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수업할 때 얘기해 보면은 선생님 우리 집에서는 설탕 넣어 먹는데요 라고 해서 혹시 아버지께서 전라도 출신이시냐고 하면은 거의 99% 맞더라고요. 아무튼 날씨가 더워지니 또 땡기네. 콩국수 얘기하니까 침이 고이네. 더 더워져서 빨리 콩국수가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안 파는 거 같지, 그지? 네. 또 어렸을 때는 주로 콩국수에 면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면서 칼국수 면으로 만든 콩국수가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지? 특히 이제 국수를 먹을 때 입안에 가득 넣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밥은 이렇게 많이 풀 수는 없지만 국수는 이렇게 무작정 들어가니까 입에 국수를 잔뜩 먹고 씹는 그 느낌 있죠, 그죠? 맛있겠다. 쩝쩝. 율량격식 얘기하고 있었지, 그지? 자, 율량격식에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훔친 물건의 2배를 물어내야 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율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나라에서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나라에서 관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판거리선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령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토지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군사제도 등등등등. 군사제도 등등등 주로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들은 령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나라 때 오게 되면서 율과 령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추가한 격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봅시다. 사회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죠? 왜냐면은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한 세상의 내용을 법에 반영을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법과 현실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계속 바뀌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법도 계속해서 무엇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격은 바로 율령의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령의 개정, 보완, 수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바로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 추가 내용. 이런 것들이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2배로 물어내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율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잘 안 지키고 자꾸 도둑질을 해. 그러면은 도둑질한 사람은 앞으로는 훔친 물건에 3배를 물어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훔친 물건에 따라서 몽둥이를 맞는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은 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시행세칙이에요. 시행세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율과 령을 적용하는지 세부적인 항목들을 정하는 게 바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 못 알아보겠니? 시, 행, 다시 써도 글씨가 썩 잘 쓴 글씨는 아니네. 시행, 세칙. 예를 들어서 아까 격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훔치니까 훔친 물건의 3배를 물어줘야 된다라고 바꾸고 거기에다가 몽둥이질을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식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몽둥이로 때릴 때에는
훔친 물건에 얼마당 몇 대를 때리며 몽둥이의 굵기는 어느 정도가 되고 10대를 때릴 때는 강약, 중간약으로 때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시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나라 때 가게 되면서 사실 이 율령격식이라고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사실 이 율령체제는 수나라 때 거의 다 완성된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율령격식 체제라고 하지 않고 율령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격과 식의 경우에는 사실 율과 명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핵심은 어디에 들어있다? 율과 영. 그렇죠. 율과 영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율령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수나라 때 거의 완성이 된 이 율령체제는 끝을 보지는 못했어. 왜냐면 수나라는 일찍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나라 때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된 이 율령격식체계는 이후에 새롭게 성장한 새롭게 성립한 왕조인 늦추십시다. 당나라 때 가게 되면서 그 율령격식체계와 율령에 따른 통치체제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전 교과서에서는 그러면은 수나라, 당나라 때 완성이 된 율령격식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율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나라, 당나라 때 완성된 율령체제에서 율은 어떠한 내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5형벌로 간략화됐습니다. 간소화되었어요. 자, 5형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태형, 장형, 유형, 도형, 사형이라고 하는 5종류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려면은 그 처벌하는 방식이 어때야 될까? 동일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그죠?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사형 몇표 로 간략화. 아니 왼쪽 5형 태장 도유사. 누구에게나 똑같이 누가 시행을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은 간략하게 심플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벌을 5가지 종류로 간략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태형.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일제강점기 헌병경찰 통치 시기에 태형령이 있었는데 그게 문화통치로 가면서 없어졌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네. 태형은 뭐냐면은 한 손으로 쥐고 때릴 수 있는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질. 태형입니다. 장형은요? 본장을 치는 거. 그죠? 두 손으로 잡고 치는 큰 몽둥이로 패는 걸 가지고 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형은 우리 유배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이제 오지로 보내버리는 거를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에게 주로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의 정치적 특권을 빼앗겠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겠다라고 할 때 내려지는 형벌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형은요? 감옥에 가두는 거, 징역형의 도형이고요. 사형은 알다시피 죽이는 거 사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5가지의 형벌로 간략화한 것이 수당대 율의 내용과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기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냐에 따라서 이 잘못에 대한 처벌은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적게 처벌받고 그저 낮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처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이 사람을 때린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을 때린 것이 낮은 신분의 사람을 때린 것보다 더 그렇죠.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했죠. 율령에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유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유교의 가족 윤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똑같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유 유서의 원칙에 따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한 효라든지 이런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수당대 율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율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0이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0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민속촌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거 나중에 다른 번 가서 드립을 아니다 이거 민속촌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그 곤장 맞는 틀 같은 거 본 적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요렇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그지 사극 같은 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엎어놓고서 이렇게 곤장 치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제 곤장 틀에는 근데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있는 거 아나요? 몰라요.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남성용 틀과 여성용 틀이 따로 있었어. 남성용 틀과 여성용 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때린 부위? 때는 부위 어차피 엉덩이 때리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남성용 틀의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럴까? 92 설명해야 돼요? 이해도 된 거야? 네. 그렇죠. 이제 곤장을 맞는 거의 목적은 엉덩이를 때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 사람의 생식 기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엉덩이에 지나치게 강한 압력을 가하시다 보면은 그렇죠,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놓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맞아보는 것도 꽤 괜찮아. 진짜 아프거든. 덥다. 마스크에 땀이 많이 찬다. 괴로운 계절이 왔네요. 아까 콩국수 하면서 얘기했는데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탕밥이거든요. 알죠? 잡탕밥. 그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잡탕밥 있잖아, 그지? 내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내가 갑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그 집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도 전인데 갑자기 자기 이제 애 친구가 놀러 오니까 그 집 부모님께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너네 뭐 먹을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짜장면이나 짬뽕을 얘기할 줄 아셨을 텐데 나는 그때 잡탕밥에 너무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 잡탕밥 먹을래요? 라고 했어. 그래서 그 집 엄마 아빠, 그 집 나랑 친한 친구, 그 집 애는 다 짜장면을 먹는데 나 혼자 잡탕밥을 먹었어요. 먹을 때는 야 정말 맛있다고 즐겁게 먹었거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친구 집에 갔는데 잡탕밥 시켜 먹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 집 분들은 뭘 먹었니? 라고 했더니 짜장면 먹었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혼났어요. 그때 이제 처음 알았지.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남한테 얻어먹을 때에는 사주는 사람보다 비싼 메뉴를 시키는 건 실례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잡탕밥을 보면은 늘 그런 생각들이 또 나요. 또 이 기억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외교 관계가 92년도부터 정상화되거든요. 항중 국교 정상화가.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대만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장사를 하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93년도에 이제 잡탕밥을 시켜 먹었었는데 그때 이제 늘 이제 잡탕밥을 시켜 먹던 거 원래 이제 하얀색 소스가 밥 위에 얹어져 있는 그 잡탕밥을 먹었었거든. 근데 93년도에 잡탕밥을 시켰는데 시뻘건 잡탕밥이 온 거야. 그래서 먹었는데 엄청 매워. 이거 뭐야?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중국집에 따졌어요. 잡탕밥이 왜 이렇게 맵습니까? 이거 혹시 주문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집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우리 집 주방장이 사천 지방에서 사천 짜장 알잖아. 매운 거 그지? 그쪽에서 온 사람이라서 그 식대로 잡탕밥을 만들었나 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놀랐죠. 한중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이제는 쓰촨 지방의 주방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음식 장사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때는 되게 못 먹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잡탕밥이 좀 더 매운맛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음식과 추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그지? 잡탕밥 먹으면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좋은 생각들이 나요.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애매하다. 하나만 설명하고 끝낼까요? 네. 자, 봅시다. 수단의 통치 제도, 그러니까 율령 가운데 국가 통치에 인용되었던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당대 통치제 중에 영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통치 조직을 보도록 합시다. 자, 수나라 당나라 때 중앙관청이 운영되는 제도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지방제도는 밑줄 칩시다. 주현제라고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자, 삼성육부제와 주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당의 중앙관제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어요. 보이나요? 네. 국가 통치의 최고에는 누가 있냐면 당연히 황제 지배체제니까 황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황제가 어떠한 일을 시행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그 명령이 누구에게 내려가려면 제일 먼저 삼성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내려가냐면은 중서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중서성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황제의 명령을 어떤 법으로 또 어떠한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입안, 계획을 세우는 역할이 바로 이 중서성에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서성에서 황제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을 어디에 넘기느냐? 그렇죠. 문하성으로 넘깁니다. 그럼 문하성에서는 이 사람들이 만든 계획을 무엇 하느냐? 심의해요. 이거 이대로 시행해도 될지 안 될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 시키면은 다시 만들어 라고 빠꾸를 시키고 이거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넘기냐면은 상서성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서성에서는 이 중서성과 문하성을 거쳐서 넘어온 법령과 정책을 실행하는 일이 바로 이 상서성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런데 상서성 아래에는 이 하위 기구로서 이른바 무엇이 있냐면은 6개로 이루어진 부서가 있어요. 자, 그 6개로 이루어진 부서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렇게 이호, 예병, 형, 공 6개의 부서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부에서 2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문관 인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황제의 명령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다시 말해서 관리를 임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2부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호부에서는요 조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관리하는 곳이에요? 세금, 돈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죠? 황제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곳이 바로 호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교,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는 의례라고, 의식과 예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례를 담당하는 곳이 예부였다라는 것이고요. 병부, 뭐예요? 군사, 국방부죠. 그죠? 군사를 담당하는 곳이 병부였고, 형부라는 경우에는 사법, 형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뭐 담당하는 곳이에요? 재판, 법 담당하는 곳이죠. 그죠? 공부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목, 건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냥 말 그대로 토목과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제가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은 중서성에서 그 전쟁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문화성의 심의를 거쳐서 상서성에 전달을 하면은 장군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전쟁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나라랑 선전포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가, 군대를 어떻게 동원해서 지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와 관련된 내용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또 그리고 뭐 이제 전쟁에 필요한 어떤 뭐 성벽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각각의 부서들이 나누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삼성 육부제와 별도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사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사대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감식, 감찰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돈을 빼돌리지는 않는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감찰하는 곳이 바로 어사대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뭐예요? 검찰청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암행? 어사잖아, 그치? 그렇지. 사람들이 잘잘못을 보는 게 바로 이 어사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문서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도서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문서를 관리하는 곳이 바로 이 비서성이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통치기관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각의 통치기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러한 어떤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최고 교육기관이 바로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최고 교육기관이 바로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삼성 육부제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어때요? 사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봐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통치체제입니다. 그죠? 자,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죠. 그죠?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죠. 그죠?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니까
만들고 심의를 동시에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뭐가 있냐면은 하원과 상원이 있어요. 그죠? 하원에서 법을 만들면은 상원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대통령이 각각이 임명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검찰청이 있어서 감시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국회 도서관 같은 데서 문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뭐 대학, 서울대학 뭐 등등등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런 데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삼성 6부 제도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봐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중앙 집권적인 통치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선진문물인 거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견당사 같은 거 보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배워온 거야. 그지? 그러면서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동아시아를 통치하는 대표적인 법과 제도로서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주현제 보겠습니다. 주현제. 자, 지방제도인 주현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냐? 자, 당나라의 수도 어디였었나요?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었어요. 그죠? 자,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지방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주와 현으로 나눈 겁니다. 전국을 대략 한 300여 개 정도의 주로 나누고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도 정도에 해당하는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군현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주 아래에는 대략 1,500여 개 정도의 현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 군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후에 백성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바로 이 당나라의 주현제라고 하는 지방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 장안에서는 마음 급한데 시간 없고 콩국수 얘기 안 하고 사탕밥 얘기 안 했으면 여유 있게 수업했을 텐데. 자, 지방에서는 주에다가 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주자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하고 잘 보이나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현을 통치하는 사람으로는 현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자사나 현령 모두 중앙에서 지방의 통치를 담당하라고 보낸 관리인 지방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관들이 임명될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상피제입니다. 상피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고향의 지방관으로 임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상피제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기 고향에 가면은 친구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무리 청렴결백한 사람이라 그래도 친구들, 가족들이 부탁을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고향에 내려간 사람은 인맥들을 동원해서 진짜로 나쁜 짓을 저지르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 고향에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가 적용이 되었고요. 마찬가지의 목적에서 이들의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임기가 3년이었고요. 한 번 임기가 끝난 지역에는 또다시 임명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죠? 지방 세력으로서 이들이 성장을 한다거나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상피제 임기 3년에 재임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현제라고 하는 지방제도는 상당히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받침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현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선진문물인 거예요. 그죠? 삼성 6부제라든지 주현제 이런 시스템이 바로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견당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자기 나라에 적용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법과 제도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령의 내용 가운데 백성과 토지를 지배하는 방식, 관리 선발 방식 이런 거 마저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 혼자서 녹화한 내용으로 위두랑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잘 된 거지?